안녕하세요, 리스너 여러분. 오늘 저희 손에는 어펌의 2026 회계연도 1분기 주주서한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를 통해서 어펌의 최신 성적표 같이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정보 나열이 아니라 어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리스너 여러분들이 뭘 좀 주목해야 하는지 그걸 명확히 짚어드리는 거죠. 네,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봐야겠죠? 네. 근데 이게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34%나 늘어서 9억 달러를 훌쩍 넘겼는데, 네, 송정세가 상당하죠. 근데 정작 어펌 통해서 거래된 총 상품 금액, 그러니까 GMV라고 하죠. 이 GMV 대비 매출 비율은 오히려 약간 줄었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분, 네, 맞습니다. 성장은 좋은데 거래 건당 버는 돈은 좀 줄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그게 이번 실적의 중요한 맥락 중 하나입니다.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숫자들부터 볼게요. 매출 9억 3,300만 달러, 34% 증가. 이것도 인상적인데 조정 영업이익이 2억 6,400만 달러로 무려 2배 이상 104%나 늘었어요. 와, 104%요? 네,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신호인데요. 맞습니다. 수익성 개선이 이번 발표의 뭐랄까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방금 말씀하신 그 GMV 대비 매출 비율 감소,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줄었을까요? 이 비율이 이제 9.2%에서 8.7%로 한 0.5%포인트 정도. 전문 용어로는 52 베이시스 포인트, 52 BP 감소했는데요. 1BP가 0.01%니까요. 네, 52bp.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업범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크게 보면 수익원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이걸 뭐 다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네, 핵심만 좀. 네, 핵심만 요약하면 네트워크 수익, 그러니까 가맹점 수수료 같은 거랑 이자 수익, 이건 늘긴 늘었는데 전체 거래량, GMV 증가 속도보다는 좀 더뎠어요. 아, 증가율이 좀 낮았군요. 네, 반면에 대출을 팔아서 얻는 이익은 87%나 확 늘었고 서비스 수수료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와, 대출 판매 이익이 87%요? 그러니까 가맹점 수수료나 대출 이자보다는 그 대출 자체를 다른 데 팔아서 버는 돈이 훨씬 빠르게 늘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특히 그 네트워크 수익 증가율이 GMV 증가율보다 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소비자 직접 거래, 그러니까 어펌 앱이나 웹사이트 통해서 하는 거래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고요. 아하, 또 요즘 많이 쓰는 0% 무이자 할부 상품 있잖아요. 네네, 많죠. 그거 평균 대출 기간이 좀 짧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어요. 보통 기간이 짧으면 어펌이 받는 수수료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기간하고 수수료가 연동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자 수익 증가율이 둔화된 건 아무래도 이자를 안 받는 0% 무이자 할부 상품 비중이 작년 25%에서 올해 28%로 늘어난 영향이 크고요. 동시에 어펌이 대출을 직접 갖고 있기보다는 더 많이 팔면서 대차대조표에 남아서 이자를 만들어내는 대출 잔액 증가율이 전체 거래량 증가율을 좀 못 따라간 거죠.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이자나 수수료, 수익성이 조금 낮은 상품이나 채널 비중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대신에 대출 자산을 좀 적극적으로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인 거죠. 대출 매각 이익이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도 그 식스스트릿 같은 대형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한 덕분입니다. 아, 파트너십. 네, 더 많은 대출을 좀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극적인 변화, 바로 그 수익성 개선으로 넘어가 보죠. 작년 1분기에는 1억 3천만 달러 넘는 영업 손실이었는데 이번엔 6천만 달러 이상 흑자로 돌아섰어요. 네, 흑자 전환 성공이죠. 조정 영업이익은 말씀하신 대로 2배 이상 뛰었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하, 마법은 아니고요. 그 핵심 동력은 RLTC라고 부르는 지표 덕분입니다. Revenue Less Transaction Cost. RLTC요? 네, 매출에서 거래 비용을 뺀 값인데 이게 크게 증가했어요. 작년보다 무려 1억 7천만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1억 7천만 달러요? 와, 네, 그러니까 거래 한 건당 실제로 남는 이익의 질이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RLTC를 GMV로 나눈 비율도 4.2%로 어펌의 장기 목표 범위인 3에서 4%를 넘어섰어요. 목표 초과 달성이네요. RLTC.
그러니까 매출에서 신용손실 충당금이나 뭐 자금 조달 비용 같은 직접적인 거래 비용을 뺀 이익 지표, 이게 좋아졌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줄어든 걸까요? 크게 두 가지가 기여했습니다. 첫째는 신용손실 충당금 부담이 줄었어요. GMB 대비 충당금 비율이 0.59%포인트, 그러니까 59bp 개선됐고요. 네, 59pp. 둘째는 자금 조달 비용입니다. 이 비율도 0.35%포인트, 35bp 개선됐습니다. 아, 자금 조달 비용도요? 네. 쉽게 말하면 떼일 돈에 대한 대비 비용이랑 도움 빌려오는 비용 부담, 이 두 가지가 모두 줄어든 거죠. 물론 아까 봤던 GMB 대비 매출 비율 감소, 그 52bp 하락이 이 효과를 일부 상쇄하긴 했지만 비용 절감 효과가 훨씬 더 컸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줄었다는 건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정말 주목할 만한데요. 그렇습니다. 평균 자금 조달 비용이 6.7%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1%포인트, 정확히는 98bp나 낮아졌어요. 98bp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이건 Affirm이 ABS, 그러니까 자산유동화 증권 시장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한 덕분입니다. ABS는 간단히 말하면 Affirm이 가진 대출 채권을 묶어서 증권으로 만들어 파는 건데요. 네. 이걸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을 했어요. 또 기존에 은행 같은 데서 빌려오던 단기 자금 라인 있잖아요. 소위 웨어하우스 시설, 웨어하우스 파실리티라고 부르는 거. 그 조건도 개선했고요. 아, 여러모로 자금 조달 환경이 좋아졌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운영 비용 쪽은 약간 좀 복잡해 보여요. 회계 기준, 갭 기준으로 보면 비용이 줄었는데 실제 현금 흐름에 더 가까운 조정 기준, 어저스티드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늘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 차이는 주로 주식 기반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기업 파트너한테 줬던 워런트, 신주 인수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비현금성 비용의 변동 때문에 생깁니다. 아, 회계상 비용. 네, 이런 회계상 비용을 빼고 실제 사업 운영이랑 관련된 비용만 딱 보면 기술 및 데이터 분석 비용이나 판매 및 마케팅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기술 및 데이터 분석 비용은 거래 건수가 50% 넘게 늘면서 관련 인프라 비용이 증가했고 또 새로운 카주나 해외 진출 같은 신규 프로젝트 투자 때문에 늘었습니다. 네. 판매 및 마케팅 비용도 그 특정 파트너 워런트 비용이 없어진 효과를 빼고 나면 실제로는 공동 마케팅이나 이익 공유 비용이 늘어서 24% 증가했어요. 그렇군요. 일반 관리비 역시 인건비나 컨설팅 비용 같은 게 늘면서 증가했고요. 정리하면 수익성은 그 RLTC 개선 덕분에 극적으로 좋아졌지만 미래 성장을 위한 운영 비용 투자는 계속 늘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비용 효율화랑 장기적인 성장 투자,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럼 이제 소비자들이 실제로 아펌에 어떤 상품을 많이 쓰는지 한번 보죠. 자료를 보면 역시 그 0% 무이자 할부 상품이 인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매달 나눠 갚는 0% 상품 GMV는 74%나 늘었고 페이인 X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보통 4번 나눠낸 단기 0% 상품. 아, 페인포. 네, 그것도 거래액이 55% 증가했어요. 이자 붙는 상품은 35% 성장했고요. 전체 GMV 성장률이 42%인데 0% 상품 성장세가 훨씬 가파르네요. 수익성은 좀 낮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바로 성장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점 문제입니다. F홈은 일단 성장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조금 낮은 상품의 비중 확대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는 건 알겠는데 혹시 이게 신용 위험을 높이는 건 아닐까요? 0% 무이자라고 하면 너도 나도 좀 쉽게 쓸 수 있으니까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신용품질 지표를 보면요. 긍정적인 신호랑 좀 주의할 점이 같이 보여요. 네. 긍정적인 점은 특정 대형 파트너, 펠로톤 관련 대출이랑 단기 분납, 페이넥스 상품을 제외한 월 할부 대출의 30일 이상 연체율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소폭 한 4bp 정도 개선됐다는 겁니다. 아, 연체율이 개선됐어요. 네. 이건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이 낮은 0% 상품 비중이 늘고 또 그 상품들의 평균 대출 기간이 짧아진 영향으로 분석돼요. 다만 좀 주의할 점은 직전 분기 대비로는 연체율이 45bp 상승했다는 점이에요. 그건 왜죠? 회사 측에서는 이걸 계절적 요인, 그러니까 연말 쇼핑 시즌 지나고 나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기적인 부실률 전망은 좀 어떤가요? 좀 더 긴 관점에서
최종 부실 처리되는 비율, 이걸 순상각률, net charge off라고 하는데 이 전망치를 보면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월 할부 대출들은 최종적으로 거래액 GMV 대비 약 3.5% 수준의 손실률을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3.5%요? 네, 이건 과거랑 비슷한 수준이어서 신용 품질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기 상품인 페이인포는 여전히 1% 미만의 아주 낮은 손실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펌의 미래를 뒷받침할 자금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걸 좀 살펴보죠. 이런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동줄, 즉 자금 조달 능력이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어펌의 총 자금 조달 가능 규모는 이전 분기보다 5억 달러 늘어서 26억 달러에 달합니다. 26억 달러. 네, 현재 평균 대출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이걸 감안하면 1년에 600억 달러 이상의 거래액 GMV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자금 조달 능력은 상당히 탄탄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길래 자금 조달 능력이 그렇게 강화된 건가요? 몇 가지 중요한 진전이 있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ABS 발행인데 역대 최대 규모인 11억 달러를 발행하면서도 2022 회계년도 이후 가장 낮은 금리로 조달했습니다. 오, 금리도 낮게. 네, 특히 이번엔 만기가 3년짜리 회전식 구조로 발행했는데 이건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크게 높인 조치예요. 아, 3년 회전 시기만 안정적이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포워드 플로우 파트너십을 확대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래에 발생할 대출을 미리 정해진 조건으로 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인데요. 네네. 이걸 통해서 안정적인 자금 확보처를 약 5억 달러 추가로 확보했고요. 셋째, 기존 은행들과의 웨어하우스 시설 계약 규모를 늘리고 조건을 개선해서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그렇군요. 다방면으로 누룩했네요. 그럼 유동성, 그러니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현금성 자산이랑 바로 팔 수 있는 유가증권, 이걸 합쳐서 약 22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2억 달러. 네. 근데 갚아야 할 전환사채가 약 11억 달러 정도 있으니까 이걸 빼고도 순현금이 11억 달러나 돼요. 와, 순연금 11억 달러. 네. 작년보다 거의 2억 달러 가까이 늘어난 규모라서 재무 상태가 꽤 건실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회에서는 만기가 돌아오는 전환사채 일부를 미리 사들여서 갚을 수 있도록 승인까지 해둔 상태예요. 아, 부채 관리 여력도 충분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어펌이 제시하는 미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인가요? 다음 분기랑 2026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목표치, 가이던스를 내놓았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분기 2분기 GMV는 130억에서 133억 달러, 그리고 연간으로는 475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475억 달러 이상. 1분기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한 430억 달러 정도 되니까 꾸준히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네요.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연간 매출 목표치를 GMV의 약 8.4% 수준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건 1분기 실적인 8.7%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죠. 아, 그러네요. 왜 낮게 잡았을까요? 아무래도 앞서 계속 얘기했던 그 0% 무이자 상품 비중 확대 추세를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수익성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연간 RLTC GMV 비율은 약 4%, 그리고 조정 영업이익률은 27.1%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RLTC 4.2%, 조정 영업이익률 28%였으니까 비슷하거나 약간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몇 가지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이죠?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0% 무이자 상품 비중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가정. 둘째는 과거의 자체 할부 결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대형 가맹점 있잖아요. 그 이탈 영향이 이번 1분기에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판단. 아, 그 이슈가 있었죠. 네. 셋째는 비용 측면에서 워런트 관련 비용이 크게 줄어들 거라는 예상. 넷째는 기준금리가 좀 완만하게 하락할 거라는 기대. 마지막으로 아직 북미 외 해외 시장 확장이 큰 기여를 하지는 못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종합해보면 대형 파트너 이탈이라는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됐고 이제 0% 무이자 상품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가면서도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지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파트너십 변화, 그러니까 대형 고객 이탈 마무리하고 신규 자금 조달 파트너 확보한 거, 그리고 상품 믹스 조정, 0% 무이자 상품 확대한 거, 이런 걸 통해서 수익성을 고려한 좀 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어펌의 1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상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전략적인 선택들, 또 변화하는 상품 믹스와 신용 위험 관리, 탄탄시진 자금 조달 능력,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리스너 여러분께는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제 생각에는 어펌의 성장 전략, 특히 그 0% 무이자 상품 확대가 장기적으로 정말 지속 가능한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걸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단기 성장을 위해서 수익성이 좀 낮은 상품 비중을 늘리는 게 언제까지 유효할지, 또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지, 이게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시경제 환경, 특히 금리 변동성이 어펌의 자금 조달 비용이나 소비재들의 상환 능력에 미칠 영향. 이건 뭐 항상 주시해야 할 변수고요. 그렇죠. 단순히 분기 실적 숫자 너머에 있는 이런 맥락들을 함께 고려해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스너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펌과 같은 이런 선구매 후 결제, BNPL 서비스가 이렇게 계속 확산된다면 이게 단순히 또 하나의 결제 옵션을 넘어서요. 우리 소비자들의 금융 습관이나 소비 패턴, 나아가서는 소매 산업 전체의 판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숫자들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네, 다음 심층 분석에서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